1982년 여름, 미국 북서부의 아름다운 에메랄드 시티 시애틀 인근을 평화롭게 흐르던 그린 리버에서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강 위로 떠오른 10대 소녀의 시신을 시작으로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십 구의 시신이 강가와 숲속, 버려진 공터에서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최악의 연쇄 살인마였지만 그의 정체는 20년 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직장인이자 평범한 가장의 가면을 쓴 채 거대한 수사망을 비웃으며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만 49명, 비공식적으로는 70명이 넘는 어쩌면 100명에 가까운 여성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린 리버킬러 게리 리지에이라는 희대의 괴물과 과학기술이 마침내 그의 두꺼운 가면을 벗겨내기까지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찼던 추적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완전한 기록입니다. 1982년 7월 15일 워싱턴주 켄트시의 그린 리버에서 뗏목을 타던 한 남성이 강가의 통나무 더미에 걸려있는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16세의 가출 소녀 옌디리 코필드였습니다. 며칠 후인 8월 12일 같은 강 하류에서 23세의 데브라 린 보너와 31세의 마샤 페이 체프먼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은 모두 나체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8월 15일에는 16세의 신시아 힌즈와 17세의 오팔 밀스의 시신이 인근 강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5구의 시신이 발견되자 킹카운티 경찰은 연쇄살인을 직감하고 즉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이어 킹카운티 보안관 데이브 라이커트가 포함된 그린 리버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슬프고도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으며 가출 청소년이거나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초기에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수사가 더뎠던 비극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게리 리언 리지에이는 1949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겉보기엔 평범했으나 내면은 심각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능지수 IQ가 82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경계선 지능에 해당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까지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야뇨증을 앓았고 이는 그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했으며 그의 성적인 호기심을 병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그는 16살 때 처음으로 6살 남자아이를 숲으로 유인하여 칼로 찌르는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이가 살아남아 정신병원에서 단기간 치료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미 해군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등지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을 접했고 이에 깊이 중독되어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제대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캐너스 트럭 공장에서 32년간 트럭 도색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3번 결혼했고 아들도 1명 있었습니다. 그의 2번의 이혼 사유는 모두 그의 끊임없는 외도와 성매매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그는 말이 없고 다소 멍청해 보이지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행세를 하며 매주 교회에 나가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평범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포식자의 본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약 3년간 그린 리버킬러의 살인행각은 그야말로 광란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인근의 퍼시픽 하이웨이 사우스, 일명 시텍 스트립 지역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성매매와 마약 거래가 성행하던 범죄의 온상이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영혼들의 집결지였습니다. 리지에이는 자신의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매일같이 이 지역을 배회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성매매 여성을 물색했고 지갑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인근 숲이나 자신의 집 혹은 트럭 뒤편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대부분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초크홀드 방식으로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살인 과정이 조용하고 피가 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숲속이나 강가, 공항 활주로 끝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습니다. 그는 종종 시신을 한 곳에 여러 구씩 모아두는 군집 유기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희생자들을 자신의 소유물이자 컬렉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범죄에서 가장 끔찍하고 도착적인 부분은 그가 시신 유기 장소에 반복적으로 다시 찾아가 부패해가는 시신을 상대로 성행위, 네크로필리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병적인 욕망을 보였습니다. 그린 리버 전담팀의 수사는 그야말로 끝없는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이들이었기 때문에 실종 시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은 어떤 지문이나 명확한 물리적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천 명의 용의자 명단을 작성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1984년 절박해진 수사팀은 미국 수사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 수감 중이던 희대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에게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의뢰한 것입니다. 번디는 그린 리버 킬러가 자신과는 다른 유형의 살인마일 것이라고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범인이 지능이 높지 않고 자신이 잘 아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이며 시신 유기 장소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다시 찾아가는 도착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경찰의 수사망에 이미 올랐지만 너무 평범하고 하찮아 보여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테드 번디의 프로파일링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게리 리지에이는 이미 1983년부터 경찰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 차례 수사팀에 제보되었습니다. 그는 시텍 스트립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었고 성매매 여성들과 자주 다툼을 벌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1984년 5월 그를 직접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리지에이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자청했고 놀랍게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훗날 경찰에 대한 증오심에 집중하여 심박수를 조절함으로써 기계를 속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수사팀에 치명적인 혼란을 주었고 리지에이는 유력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인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경찰은 그를 다시 용의자로 보고 그의 집을 수색하고 그의 머리카락과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DNA 분석 기술이었던 RFLP 방식으로는 범죄 현장의 미세 증거와 그의 샘플을 명확하게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열쇠가 될 뻔했던 이 샘플들은 증거물 보관 창고의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잠자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린 리버 킬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사건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더욱 교묘하게 숨기거나 실종 신고가 될 가능성이 없는 여성들만 골라 살해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장기 미제 상태로 빠져들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전담팀의 규모도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린 리버의 비극은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했던 데이브 라이커트 형사를 비롯한 소수의 수사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마침내 20년간 잠들어 있던 악마를 깨웠습니다. 바로 DNA 프로파일링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2001년 이제는 상사가 된 라이커트는 1987년에 채취하여 냉동 보관해두었던 리지에이의 타액 샘플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주립범죄연구소에 이 샘플을 최신 DNA 분석 기술인 STR 방식으로 재검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9월 20년을 기다려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지에이의 DNA가 1982년에 살해된 초기 희생자 3명 마샤 체프먼, 오팔 밀스, 신시아 힌즈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의 DNA와 130억분의 1의 확률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19년 동안 잡히지 않았던 유령의 정체가 마침내 과학의 힘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게리 리지에이는 32년간 일해온 캐너스 트럭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의 픽업 트럭을 에워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리지에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DNA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를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건에 달하는 나머지 살인 사건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리지에이에게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악마와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킹 카운티 내에서 저지른 모든 살인을 자백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 종신형으로 감형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지에이는 이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해두었던 수십 건의 끔찍한 범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개월에 걸쳐 수사관들과 함께 자신의 살인의 현장이었던 숲속과 강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마치 자신의 오래된 직업에 대해 설명하듯 덤덤하게 자신의 끔찍한 범죄들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특정 장소와 세부 사항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여성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살해하고 유기했는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통해 경찰은 이전에 연관성을 찾지 못했던 여러 실종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4구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의 수는 48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는 71명 이상을 죽였지만 너무 많아서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백으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마로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그의 최종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20년 만에 정의를 마주하게 된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유가족들이 차례로 나와 사랑하는 딸과 자매, 친구를 잃은 고통과 리지 A를 향한 원망을 절절하게 토로했습니다. 한 희생자의 아버지는 리지 A 씨, 당신은 신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리지 A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짧은 성명을 읽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48번의 연속적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한 형량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 추가로 한 건의 살인이 더 인정되어 그의 형량은 49번의 종신형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리 리지 A는 현재 워싱턴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그린 리버 킬러의 20년에 걸친 공포 통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범죄는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이 어떻게 포식자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지를